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1998년 11월 11일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살고 있던 한 중년 부부는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겠다고 나갔던 20살 딸 김 씨가 지금까지 귀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평소 이렇게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 애가 절대 아니거든요. 부모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갑니다. 딸, 가명 김미선 씨는 취직한 지 고작 며칠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이었죠. 여러분, 1998년 당시는 IMF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노동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이 5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부담을 좀 덜고자 미선 씨가 취업을 선택한 거죠. 부푼 꿈을 안고 첫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난관에 부딪힙니다. 사장이 자기도 자금이 너무 힘들다면서 6개월 넘도록 월급을 주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뒀고 여기저기 구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동대문에 있는 한 유통회사 취업에 성공합니다.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면서 그렇게 기뻐하던 딸이었는데 왜 아침에 출근한 딸이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고 있는 걸까요? 미선 씨는 술자리를 즐기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남자친구도 없었습니다. 행여나 퇴근 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면 출근하기 전에 부모한테 미리 언급을 했을 거예요. 결국 다음날 오전까지 기다리던 부모는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꼈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미선 씨의 신원을 접수한 경찰이 갸우뚱하더니 묻습니다. 가족분, 김미선 씨 다른 건으로 신고된 거 알고 계신가요? 에? 무슨 말이죠? 전날에 들어온 신고인데 그녀가 거액을 횡령하고 도주했다는 게 접수됐다는 거예요. 신고자는 다름 아닌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44살의 박래용. 신고 내용을 좀 볼까요? 그 사장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새로운 경리 미선 씨를 고용했는데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회사의 공금 2,150만 원을 들고 그녀가 사라져버렸다, 튀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인상은 어리고 성실해 보였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자기한테도 꼭 필요한 큰 돈이 사라졌다면서 막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이걸 듣게 된 부모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비록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딸은 바른 아이예요. 그런 애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횡령을 해? 믿기 힘들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는 만약 이게 진짜면 어쩌지? 약간의 의심도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선이라는 아이를 키우는 내내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아주 모범적으로 자랐습니다. 애초에 취업을 한 이유도 부모님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잖아요. 근데 그런 애가 가족한테 말도 없이 도주를 한다? 한편 경노한 박 사장은요, 미선 씨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딸이 가져간 그 돈 2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일단 진정시키면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그럴수록 박 씨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 전날까지 서랍에 있던 돈이 미선이 걔가 출근한 후 사라졌다? 그럼 범인이 누구겠냐? 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2천만 원이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하다. 부모 측이 물어주지 않으면 나는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어져서 분노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걸 부모에게까지 요구하는 게 가능한가 싶죠. 사실 박 사장이 이렇게 당당하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선 씨가 채용될 당시에 부모가 작성한 각서 때문이에요. 회사에 첫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일은 유통업이라서 거금이 자주 오갑니다. 이게 주로 현금이야. 근데 내가 처음 보는 미선 씨를 어떻게 믿겠어? 보증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20살인 미선 씨는 그냥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버지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별 의심 없이 딸을 위해서 재정 보증을 서게 된 거죠. 만약 딸에 의해서 금전사고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박 씨는 돈을 요구하는 거고요. 자,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실종 신고까지 들어온 마당에 박 사장 말대로 정말 미선 씨가 공금을 빼돌려서 잠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순 없어요. 그리고 이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섭니다. 미선 씨는 얼마 전 이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면접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뽑혔대요. 근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출근한 지 3일째 된 날 돈을 들고 잠적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린 처자가 이렇게 대범한 일을 할 수 있었나? 통이 큰 건가? 근데 사실 종종 쇼핑에 중독되거나 카드비 때문에 절도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박래용, 그 박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자체가 수상해요. 생긴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규 업체였거든요. 지난 10월에 동대문 용두동의 한 허름한 건물에다가 한양유통이라는 조그만 사무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통회사라며요.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아요. 사실상 더 황당한 건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는 점이었죠.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명확한 매출도 없고 거래처 내역도 없어요. 아무리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라지만 회사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더구나 직원이라곤 3일 전에 입사한 미선 씨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의심의 화살이 즉각 박래용으로 향해요. 경찰이 신원조회를 했죠. 이 사람이 과거에 버스 기사를 했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 전과는 없었죠. 근데 다른 기록에서 유통회사에 일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야? 경찰이 즉각 불러서 신문을 해요. 사무실 왜 열었냐? 운영은 어떻게 하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도 박래용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경찰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체도 없는 회사에서, 매출도 없는 회사에서 격리 직원이 왜 필요했지? 게다가 무리하게 왜 부모한테 각서까지 받아냈지? 결정적으로 매출도 없는 주제에 2천만 원이라는 그 큰 돈이 왜 회사 돈이라는 걸까? 그리고 그걸 왜 은행이 아니라 책상에 넣어둔 걸까? 경찰이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박래용은 여전히 횡설수설해요.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경찰은 상황의 더 큰 심각성을 파악합니다. 만약 지금 박래용이 모든 걸 거짓으로 얘기한 거라면 실종된 미선 씨? 이건 자발적인 실종이 아니라 그에게 변을 당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되니까요. 상황이 빠르게 역전되었고요. 수사팀은 급히 미선 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특히나 박래용의 실종 당일 알리바이를 캐기 시작해요. 그는 오후 내내 자기는 회사에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소지품을 수거해 봤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하나가 발견돼요. 이걸 통해서 그 실종 당일에 경상북도 김천에서 동서울 영업소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럼 혹시 미선 씨를 납치해서 이곳으로 데려갔나?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한편 또 다른 수사팀은 박 씨의 사무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허름하고 작은 곳이라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수색을 한 게 바로 박 씨의 아반떼 차량이거든요. 무심코 트렁크를 열어본 형사가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트렁크 안에는 가로 1m 정도의 박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닐로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있는데 조심히 열어보니 사람의 토막난 몸통과 일부가 발견됩니다. 거기에 흉기로 사용된 쇠톱도 함께였죠. 안타깝게도 토막 시신의 정체는 바로 미선 씨였습니다. 그렇게 실종 이틀 만인 11월 12일 경찰은 박래용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박 씨는 기자들의 막 빗발치는 질문에 다소 기이한 반응을 보였어요.
막 그냥 계속 웅얼웅얼 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내뱉지 못하더라고요. 이어 조사를 통해서 살해 동기가 밝혀지게 되는데 이 또한 황당합니다. 자기가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월급이 너무 적었고 직장까지 그만둔 뒤에 돈을 벌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인터뷰 내용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 110만 원 갖고 생활해 보세요. 밥 먹고 살겠는가. 상여금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직원을 토막낸 사장이 내뱉은 황당한 변명이었습니다. 박내용, 그는 사건 6개월 전까지 버스 기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은 월급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해요. 근데 막상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모아둔 돈도 없고요. 심지어 IMF로 인해서 더욱더 일자리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이상을 무직으로 지내던 중 우연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아주 솔깃한 장면을 보게 되죠.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다루고 있었는데 순간 박내용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만약에 그럴싸한 사무실을 차려서 직원을 뽑고 살해하고 그 재정보증금을 가로채면 어떨까? 이런 범죄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그렇게 동대문에 값싼 사무실 한 칸을 빌려요. 사실 여기에서 이전에 쓰던 회사가 그냥 두고 간 간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한양유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령 회사인 거죠. 바로 다음으로 생활정보지에 격리 직원 구한다 광고 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미선 씨가 면접차 방문을 했는데 박내용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를 채용하게 되죠. 그리고 계획대로 부모가 재정보증을 서는 조건을 내밀게 됩니다. 사건 당일 11월 10일 그날 박내용은 사무실에 오후에 출근합니다. 대뜸 미선 씨에게 말했죠. 내가 지방에 수금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미선 씨를 차에 태웠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김천의 한 야산으로 향해요. 저녁 6시가 되니까 해가 지면서 날이 컴컴해졌죠. 그러자 김천군 대덕면 야산 옆에 한적한 국도에다가 그가 은밀히 차를 세웁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미선 씨가 저항을 하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박내용은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고 옆에 야산으로 끌고 가 톱으로 사체를 토막냅니다.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머리 부분과 또 지문이 있는 양손은 야산에 묻었어요. 그리고 몸통과 일부는 다른 곳에 유기하기 위해서 일단 트렁크에 싣고는 서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시신을 제대로 유기하기도 전 절도 신고와 함께 미선 씨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범죄를 숨기기보다 돈을 받아내는 게 더 급급했던 거예요. 이 행적으로 봐서 박내용은 그냥 눈에 뵈는 게 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시 언론 기사들을 보면 박내용이 미선 씨 외에도 그녀가 출근하기 앞선 10월 28일에 이 씨라는 20대 여성을 고용했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씨 역시 출근한 지 4일 만에 실종된 상태였어요.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는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결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박내용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 열렸고요. 1심에서 사형을 받아요. 항소심을 시도했지만 결국 1999년 1월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에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박내용은 생존 사형수의 명단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이름을 명단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복역 중에 사망을 했거나 혹은 운 좋게 무기수로 감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사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박내용의 범죄 행각은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연히 본 TV 드라마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유령회사 세우고 직원 죽이고 부모에게서 돈을 뺏겠다? 이게 좀 허술하잖아요. 근데 굳이 또 피해자를 토막살인한 것도 첫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잔혹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드는 생각이
과연 정말 이게 첫 살인이었을까? 마지막으로 생전 김미선 씨가 남긴 일기장 한 켠에 그녀의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서 좋다.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 우리 엄마가 고생을 덜 하실 거다. 안타깝게도 이건 미선 씨 인생의 마지막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살펴본 박래용의 범죄는 한국 사회가 불황에 잠겨있던 시기를 관통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범죄는 이틀 만에 드러났지만 가족의 행복을 바랬던 미선 씨는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살인마 박래용, 그가 어디에 있든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9월 10일 이른 아침,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건물 4층입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아서 고요한 사무실로 한 여성이 들어가게 되죠. 그녀는 하청 청소업체 소속인데 보통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해놓곤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쓰레기통 비우고 먼지 닦고 이런저런 정리를 끝냈고 그녀가 물품 창고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직 불도 켜지 않아서 어두운 그곳에 뭔가 기이한 형태가 들어왔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창고 속에는 한 여성이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어요. 게다가 아주 바른 자세로 누워 있었죠. 즉각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망한 이는 이 회사의 신입 직원 31살 문 씨였습니다. 딱 봤을 때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와 달리 몸에는 살인의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 있었죠. 팔과 다리에 타박상이 있고요. 특히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했는데 후두부가 아예 함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목에는 희미하지만 졸린 자국까지 남아 있었고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흔이 뚜렷한 데에 비해서 주변 현장은 너무도 깨끗한 겁니다. 지금 머리가 함몰됐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라면 꽤 무게가 나가는 흉기로 친 거고 또 피도 튀었을 텐데 혈흔이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미세 혈흔이라도 찾아내려고 루미놀 반응 검사를 해요. 이마저도 깨끗합니다. 그럼 혹시 다른 데서 살인을 하고 여기로 옮긴 건가 싶은데 경찰의 날카로운 촉은 달랐죠. 범인이 여기서 문 씨를 살해했고 이 현장을 완벽히 표백제로 닦아냈다고 주장한 거죠. 즉각 주변인들에게 의심의 화살이 쏠리게 됩니다. 일단 이게 계획살인인 것 같긴 한데 그럼 문 씨의 평소 행적을 잘 알아야 할 텐데 그녀는 사망 전날까지도 별 문제 없이 회사에 잘 출근했어요. 그나마 좀 이상한 점이 있다면 문 씨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그날에요. 마침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다 외근에 나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무실은 텅 비어 있던 거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편 사건 현장인 그 물품 창고는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예요. 물론 그 창고에 창문이 있긴 했어요. 근데 위치적으로 4층이고 또 창문이 사선으로 약간만 열리는 구조였던 거예요. 즉 그 말은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창문만으로 여기에 침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직원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강도가 된 게 아닌가 의심도 했는데 회사나 또 문 씨에게 없어진 물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하나. 문 씨를 살해한 사람이 회사 내부인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걸 토대로 직원 한 명 한 명 탐문을 했고요.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로 한 명이 지목돼요. 그건 바로 회사의 대표 김 씨였죠. 경찰은 회사와 또 그 주변 인근에 있는 모든 CCTV를 분석했습니다. 물품 창고 그 현장에는 CCTV가 없었지만 그나마 사무실에서 여기로 통하는 길목에는 있었어요. 자료 다 모아서 분석을 하던 그때 이상한 점이 포착됐죠.
9월 9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피해자 문 씨가 물품 창고로 들어가요. 그리고 잠시 후 사장 김 씨가 그녀의 뒤를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후에 김 씨는 사장은 홀로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물건 같은 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창고에 들어가거나 나온 사람은 없는데요. 문 씨 또한 나온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다른 직원들은 지금 다 외근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 외근 끝나고 잠깐 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문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정황상 창고에 들어간 문 씨를 사장 김 씨가 따라 들어가서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가지고 김 씨를 추궁했죠. 하지만 그는 강하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같이 창고에 있는 건 맞는데 상자 라벨 작업을 해야 돼서 그런 거다. 자기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창고를 나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자기는 문 씨한테 내가 나중에 와서 마무리 같이 할 테니까 먼저 퇴근해라 라고 지시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조사에서 김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문 씨가 죽은 거 그냥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 맞아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장을 보면 이 주장은 더 말이 안 돼요. 그러려면 그 머리에 떨어졌다는 물건이 발견돼야 하잖아요. 근데 없었거든요. 게다가 피해자 몸에 그 상흔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사고사 아닙니다. 또 목 졸린 흔적은 어떻게 설명할 거고요. 그런데도 사장 김 씨는 끝까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후엔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이번에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애초에 어땠는지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표 김 씨는 2013년 초에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수완이 좋았는지 바로 회사 2개를 더 늘려서 총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주변에 꽤 평판이 좋았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김 씨가 평소 누군가와 막 갈등을 일으키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직원들 역시 사장님이 평소에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고 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고 증언했죠. 거기에 문 씨와의 사이도 좋았대요. 두 사람 간에 갈등이나 특이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경찰들이 더 답답해진 거죠. 그런데 이때 사장 김 씨를 강하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해자 문 씨의 가족들이었어요. 생전에 문 씨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내가 회사에서 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위화감? 그녀는 어떤 사정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일단 문 씨가 처음 입사를 한 건 2013년 5월입니다. 업무 비서 겸 격리 업무를 맡으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녀의 업무는 좀 더 대표의 수행비서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업무 시간 외에도 이 사장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문 씨도 이게 맞나 싶으면서 좀 의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 차가 되던 8월 17일 토요일인데 이때가 문 씨가 사망하기 3주 전이죠. 그날 사장 김 씨가 여자친구랑 같이 청평으로 여행을 갑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문 씨도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근데 이때 사장한테 갑작스럽게 문자가 와요. 내가 보트에 넣을 기름을 차에 두고 왔네. 지금 청평으로 휘발유 5통만 갖다 줘. 아니 회사 일도 아니고 자기 보트 타는데 휘발유를 가져와라 여기까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인 부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장이 또 요구사항을 덧붙여요. 음식을 좀 싸와 달래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차를 운전해서 와달라는 겁니다. 이런 사장의 요구에 별 수 없이 문 씨는 휘발유 5통 플러스 뒷좌석에 추가로 휘발유 2통 더 챙겨가지고 사장의 차를 끌고 청평으로 향합니다. 다 갔어요. 만났어. 근데 여기서 김 씨가 돌연 말을 바꿔요. 이 휘발유가 필요 없어졌대요. 잘 알아서 구했대.
도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설명은 저도 좀 화가 나는데 결국 문 씨는 그대로 휘발유 싣고 서울로 돌아와야 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터리가 좀 오래됐나 싶었고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기적적으로 이제 시동이 걸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5분도 지나지 않아 트렁크에서 펑 하는 폭발음이 들립니다. 황급히 차를 세우고 문 씨가 막 차에서 내렸어요. 순식간에 차가 활활 타올랐죠. 게다가 지금 그 안에 휘발유가 7통이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빠르게 탄 겁니다. 몇 초만 늦게 나왔더라도 문 씨도 이 불길에 정말 큰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문 씨의 가족들이 이걸 듣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 그만둬라 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이 회사에서 좀 부당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고 싶긴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막상 지금 그만두면 월급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지? 게다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현실 문제에 부딪힌 거죠. 지금까지 3개월은 일했으니까 앞으로 3개월만 더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그거 채우려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기로 이미 마음 먹었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범인으로 사장을 의심하는 건 사실 이 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지난 7월 말쯤입니다. 갑자기 사장이 문 씨를 보험에 가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은 임원보험이라서 문 씨가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장은 문 씨가 임원이다라고 허위로 기재를 하면서까지 이걸 진행하려고 한 겁니다. 심지어 이 보험 내역을 딱 보면 수익자가 사장 김 씨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혹여나 문 씨가 사망할 경우 이 사장이 일시금으로 5억 원을 받는데요. 게다가 여기에 55살까지 매달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도 있었고요. 그렇게 총 수령하는 금액이 무려 27억 원입니다. 아니 이걸 직원 이름으로 가입을 한다고요? 너무 꺼림직하잖아요. 문 씨도 사장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안 할래요. 꺼려 했죠. 그러자 사장 김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이상한 짓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을 가입해야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 이거 네가 가입만 해주면 너 퇴사할 때 내가 한 2, 3천만 원 더 챙겨줄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당시 문 씨는 좀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몇 달만 버티면 그만둘 거니까. 또 자기 말고도 다른 직원 2명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대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보험 가입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들어간 지 한 달 후에 이 문 씨가 앞서 그 청평에서 돌아오다가 의문의 차량 화재 사고에 휩싸였죠? 또 2달 뒤에 물품 창고에서 살해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왜 이 사장이 지금 용의자로 지목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잠깐 정리해보면 문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도 사장이고요. 화재 사건 당시 그걸 지시한 사람도 사장입니다. 또 그녀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사장. 그러니까 모든 화살이 김 씨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침 이 사장의 경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다 포장이 잘 돼 있지만 실제로는 좀 무리하게 확장을 한 거예요. 사업을. 또 동시에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을 이어가면서 여러 할부, 대출,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요트 3개, 제트스키, 외제차 막 구입하고요. 승마와 골프를 즐기는 아주 럭셔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어떻겠어요? 직원들 월급은 고사하고요. 사무실 월세도 지금 몇 달째 밀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딱 그의 살인 동기가 성립되죠. 그는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경찰 또한 그가 보험금을 노리고 문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문 씨가 사망 전에 겪었던 그 청평 차량 폭발 사고를 완전히 재조사하게 돼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차에다가 시동을 걸면 자동 발화가 되게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와, 범행 동기, 정황 증거 다 확실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결정적으로 흉기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흉기는 어디에 숨겼을까? 이게 어떻게 죽였는지가 성립되지 않으면 까딱하면 김 씨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한번 CCTV를 찬찬히 살펴봤죠. 이때 기적적으로 경찰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 씨가 그날 창고에서 들고 나왔던 황토색 상자. 저 안에 흉기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이거 찾기 위해서 사무실 주변, 김 씨의 집 인근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또 이게 나오네. 이 김 씨의 오피스텔 옆 건물의 틈새에 뭔가 끼어 있어요. 황색 상자더라고요. 경찰이 그 안을 열어보니 4kg짜리 무거운 망치와 또 혈흔이 묻어있는 와이셔츠, 피를 닦아낸 천, 또 검은색 장갑이 발견됩니다. 감식 결과 이 혈흔은 100% 문 씨의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망치의 크기 역시 그 문 씨의 후두부 흔적과 일치했고요. 정말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죠. 9월 12일 범인 김 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앞서 당당하게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태도와 달리 경찰이 증거 들이미니까 힘없이 범행을 인정하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죄를 줄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진짜 이건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래요. 사고와도 같은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문 씨, 자기 직원이 자기 면전에서 일을 하다가 에이씨! 이렇게 도발을 했대요. 그래서 홧김에 자기가 망치를 들어서 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다 계획범죄 아니라고 지금 발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세요? 범죄 심리학자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단언을 했죠. 문 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인물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잖아요. 심지어 이전에 사고를 가장한 사건도 있었고요. 게다가 알고 보니까 피해자 문 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그녀를 대체할 직원 면접을 잡아뒀더라고요. 그녀가 죽을 걸 예상했기에 일정을 잡았던 거 아닐까요? 2014년 3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돌연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나섰죠. 그거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누군가 계획한 게 분명해요. 그리고 증거도 저희 집 옆에 일부러 그렇게 버린 거라니까요. 이거를 재판에서 직접 들었다면 저도 진짜 헛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무식하고 좀 황당한 소리였죠. 이미 경찰 조사에서요, 외부인의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도 길게 설명을 했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계속 억울하대요. 그리고 여기서 재판부는 유력한 살해 동기로 보이는 그 보험금을 만약 당신이 포기한다면 김 씨의 무죄를 고려해 보겠다라고도 제안을 합니다. 그냥 제안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여기서 김 씨가 문 씨가 죽은 건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자기가 수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험금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결국 재판부도 이런 태도에 질려버린 듯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 씨가 항소해요. 하지만 재판부는 단 한 번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얘 진짜 반성의 김이 전혀 없다 라면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오늘 사건은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범인이 재판 대응에 실패한 케이스. 생각해보세요. 김 씨는 초범이었습니다. 또 평소 긍정적인 이미지로 언론에도 노출됐고 또 주변 평판도 좋았어요. 이거 단일 사건의 잔혹성도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해요. 만약에 그가 깔끔하게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면 사실상 무기징역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끝까지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다. 또 범죄를 번복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게 판결에 악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살해를 저지른 이후에 좀 어설픈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이 사건을 좀 유명하게 만든 요소였어요. 수령금이 27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험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직원 문 씨를 가입시켰어요. 근데 그런 지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실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만큼 허술한 거죠. 또 보면 흉기, 피가 튄 옷 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잘 가지고 나온 듯 했지만 정작 그 창고로 자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깔끔하게 처리한 듯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거죠. 여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가들은 그 장소가 김 씨의 자기 사무실이잖아요. 그럼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CCTV가 있다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말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그 흉기랑 증거가 들어있는 박스를 오피스텔 인근에다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경찰한테는 좀 허술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도 금방 발각될 곳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죠. 덕분에 경찰은 상태가 완벽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비록 그는 끝까지 이 살인을 부인했지만 사건의 모든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그 직원만 죽으면 나는 돈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에만 빠져있던 사장 김 씨. 그렇게 계획한 잔혹한 살인과 또 허술한 전후 상황까지. 우리는 어쩌면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라는 타이틀에 속아버린 채 그의 진짜 모습을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